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진 씨, 여기 좀 봐주세요. 사 년 전 당시 지수철의 딸 지연이는 지역신문에도 소개가 됐던 수영 유망주였어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못 나갔고 그 후 재활치료를 반복하다가 결국 운동을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그 대회 날짜도 금요일이었어요. 이 지역 특산물이었던 석류를 주로 보관하던 곳입니다. 현재는 수확이 줄면서 문 닫은 지는 꽤 됐고요. 잠시만요. 지수철, 일어나. 난 얘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일어나라니까. 난 여기 내려오지도 않았거든. 뭐 이미 얘기 들었겠지만 다 그들이 한 짓이야. 내가 한 거라고는 걔들이 실제로 어떤 인간인지 알려준 것 뿐이라고. 결국 그 애들도 지 부모들이랑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송영문이, 저 송영문이 그날 보셨죠? 유진이 아버지가 우리 연희 미친 거. 그런데 혜인이 아버지가 와서는 우리 연희가 먼저 대들었다고 소송 걸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송영문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억울해서 그래요. 우리 연희 이제 운동 못할지도 모른대요. 돌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연희? 우리 연희 송이 친구잖아요. 안녕하세요. 아니야 내가 그냥 안 돼. 아 대박이라니까. 아 당연하지. 체포하세요. 저거 봐. 저렇게 어린애들도 지 살자고 친구를 죽이잖아. 인간이란 그런 존재야.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라고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연이 그 어린 것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전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소송 취하시킨 거요? 다 연희 아버지를 위한 거였습니다.
해봐야 뻔한 사건을 뭐하러. 근데 지금 이게 뭔 상관입니까? 우리 혜인이 찾았냐고요? 아니, 그건 그냥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그때 그 애가 이렇게 갑자기 훅 달려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도 손해가 커요. 그래서 그때 그냥 괜히 신경 쓰여가지고 그 밀린 2달치 월세 안 받고 그냥 내보냈다니까요. 근데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왜 묻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우리 유진이는 왜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 혹시 애한테 뭐 이상한 거 묻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유진 아버지가 연희를 밀치는 걸 보긴 했어요. 처음엔 그런 일에 끼었다가 난감한 일 생길까 했었는데 솔직히 나중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희만 없으면 우리 송이가 대회에 나갈 수 있을 텐데. 작은 구멍이 배를 침몰시키고 작은 죄가 사람을 파멸시킨다. 번연. 자, 여러분! 내일 토요일 낮에 우리 간만에 대동단계 콜! 어때? 전 내일 엄마한테 가는 날인데요. 미안해요. 나 지금 브리핑 나가야 돼. 현준 씨, 그럼 우리는 죄송한데 저도 산약이 있어서. 서른 살에 40살에도 뭐 어때? 혼밥 혼술 혼색파 인생 혼자 또 혼자 가는 거지 뭐. 거기 외롭게 칵테일만 드시는 아름다운 숙녀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라와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다 풀어요. 불고 나면 기다리는 선물이 나올 거예요. 정말요? 야, 늦었지? 이거 어떤 멋진 분이 전해드리래요. 내가 말했던가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일 축하하네. 잊지 말어. 나나의 뒤엔 강기현이 있다는 걸. 다 풀어요. 소원대. 어제 축구 경기 보셨어요? 축구 선수를 실력으로 뽑아야지 학연, 지연 이런 걸 아주 싹 다 갈아엎지 않는 이상 한국 축구는 안 될 겁니다. 어제 경기도 혹시나 했는데 감독이 뭐 전술을 바꾼다더니 전후반 내내 볼 컨트롤, 패스, 슛은커녕 에휴. 이 동네에 사세요?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는 거야? 기분 나쁘게. 다 왔습니다. 여기서 뭐 구경하시려고? 지하철역이나 대로로 가려면 저쪽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할 텐데.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예? 뭐라 그러셨어요? 이현재 41세. 오늘 새벽 9월대교 아래 본인 소유 택시 안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날카로운 예기에 의한 목 부분의 깊은 절상, 그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저기 귀 안쪽에 돌멩이 같은 것이 깊숙이 박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손잡이가 부러진 게 보이시죠? 돌 조각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박은 것 같은데 화살촉 같은 건가요? 돌을 갈아서 칼처럼 만들고 그게 피해자의 뇌에 깊숙이 박힐 수 있도록 잡아서 부러뜨린 거죠. 한 가지 더 특이한 건 살해당한 피해자의 두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건 용의자가 죄책감을 느꼈다는 얘기네요. 그건 눈을 가린 시점이 살해당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건 예전에 벌어졌던 동일한 패턴의 두 건의 범행이야. 한주영 33세, 일주일 전 한서구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강준석 30세, 열흘 전에 발견됐고 경찰이 사망 2주 후에 후평에 있는 피해자의 별장 부엌에서 발견했습니다. 살해 방식과 패턴으로 봤을 때 같은 놈짓이에요. 서로 전혀 다른 장소, 전혀 연관성이 없는 피해자들.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독특한 살해 패턴. 계속 살인이 이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우리 쪽에 사건이 접수됐어. 관할사에서는 다른 단서가 없었습니까? 초동 수사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은 범인은 거의 유령 같은 수준이야. 한밤에 살인을 저지르는 데다 목격자도 없고 살해 현장 주변 CCTV에 그 어디에서도 수상한 사람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어. 또 경찰청에서 세부 사항을 비공개로 전환했기 때문에 다행히 언론 쪽에서 세 건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연관성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쉽진 않겠네요. 뚜렷한 피해자 유형 없이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범인을 프로파일링하는 건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요. 야, 선우하고 현준이는 그 전 피해자들 집을 살펴보고 관할사에서 합류하는 걸로 하지. 예, 알겠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범행 패턴의 경우 주로 범인이 20, 30대 남자일 경우가 많아요. 외딴 곳이긴 하지만 범인은 도심 한복판에서 살인을 했어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건 범인 지능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계획적인 살인에 가까워요. 범인은 살인용 도구를 들고 다녔어요. 눈 가리개나 칼 같은 범행 도구를 범행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사용했고요. 범인이 피해자의 눈을 가렸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어. 범인이 살인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의도겠죠. 택시를 운전한 건 피해자가 맞을 거야. 초동 수사에서도 택시에선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범인은 살인을 저지를 때 피해자가 자신을 보는 걸 원치 않았던 거야. 살해한 후에 피해자의 눈을 가렸다는 건 죄책감을 느꼈다는 얘기겠지. 9월역은 자정 이후엔 급행만 운행해요. 피해자가 살인을 한 새벽 시간엔 아예 정차를 하지 않고요.
택시기사가 마지막으로 손님을 태운 곳이 영산동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영산동은 경기 서쪽에서 넘어오는 진입구예요. 거기에 유명한 기사식당 골목이 있습니다. 기사들이 항상 야간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들려서 끼니를 때우곤 하죠. 그렇다면 범인이 피해자 택시를 어떻게 골라탔는지 설명이 되네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 상황을 계획한 거예요. 여기에서 목이 그어졌고 여기에서 귀에 돌까리 꽂혔어. 처음에 한주영 씨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바로 붙잡혔죠. 그리고 여기에 쓰러진 거고요. 결국 피해자가 죽는다는 걸 알았을 텐데 범인은 왜 굳이 칼로 귀를 찌르고 나를 부러뜨렸을까요?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귀를 찌르면 가장 단시간 안에 뇌 깊숙이 칼날이 박히게 되죠. 아마도 범인은 피해자를 가장 확실하게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강박증일 거예요. 피해자가 죽은 후에도 확실하게 죽었다는 안심이 들 때까지 또 한 번 살인을 시도하는 거죠. 손잡이를 부러뜨리는 행위는 교도소 내 흉기 사건에서 종종 있어요. 손잡이를 부러뜨리면 이미 힘을 잃어버린 상대방은 깊숙이 박혀버린 칼날을 뽑을 수가 없게 되니까요. 아까 몇 가지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가능성은 뭡니까?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범 로렌스 피테커와 로이 노리스는 얼음 송곳을 피해자들 머리에 박고선 손잡이를 부러뜨렸어요. 그 뒤로 몇 번 비슷한 형태의 모방 범죄들이 일어났고요. 그럼 지금 외국의 연쇄살인범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겁니까? 아직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범인이 일반적이지 않은 복합적인 형태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 프로파일이 정말 소용 있긴 한 겁니까? 프로파일은 용의자들을 축소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령 범인이 피해자를 먼저 칼로 찔렀다는 건 상황을 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싶어 했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피해자들을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끔찍한 살해 형태를 볼 때 가장 손쉽게 내릴 수 있는 착각은 범인이 힘이 세고 체격이 큰 남성일 거라는 거죠. 프로파일은 그런 오류를 반증해주고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범인은 육체적인 문제가 있고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의 결론은 뭡니까? 유영사 말씀하시는 아니 괜찮습니다. 물론 답답하실 겁니다. 프로파일로 범인을 도출해낸다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살인이라는 점입니다. 살인 형태로 볼 때 범인은 지나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범인이 보여준 패턴으로 봐서 범인은 피해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 같은 처형 방식이 엿보입니다. 보통 이런 연쇄살인에서 나타나는 표시들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시그니처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찾고 있는 범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본인의 환상이 실현될 때까지 살인은 계속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범인은 검거되기 전까지는 절대 살인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제부터 범죄 현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절대적으로 보안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NCI에 긴급 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범인의 빠른 검거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프로파일이 맞다면 범인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연쇄살인범보다 더한 공포의 대상이 될 겁니다.
범인이 방금 한 사람을 또 살해했대요. 방금 범행 일체를 자백했어. 세상에는요, 죽여 마땅한 놈들 천지입니다. 경찰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스스로 세우는 거 아닐까, 범인처럼. 살인 용의자가 영웅이란 말입니까? 속기에서요. 재판장 안에 있고 사건의 세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이 안에 뭔가 답이 있을 겁니다.